그건 하늘이 내린 징조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 충남 논산 상월면 이 외딴 마을에서만 30년을 살았습니다. 군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5년째입니다. 마당 한켠에 배추며 고추 심어놓고 혼자 밥 챙겨 먹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아들놈은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3년째 고생이고 손자 녀석 도윤이 얼굴이나 보려면 명절에나 가능합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발가락 위로 하얀 것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진해, 그것도 손가락만 한 크기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종아리로 천천히 기어오르는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줄곧 자던 구석방,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열흘째 같은 꿈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더 자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이라도 만져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꿈 때문인지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마당에 놓인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흙을 만지면 언제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은 상추 모종을 심어볼까? 군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후 제 삶의 나근이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함께 가꾸었지만 3년 전 아내가 떠난 후에는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흙을 파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징그러운 감촉에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하얀 진해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꿈에서 보던 그 진해가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잡아 없앴을 텐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해는 천천히 기어가더니 담장 근처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흰 진해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집안에 큰일이 생긴다. 어릴 적 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새벽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해가 제 발가락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텃밭은 고요했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었지만 진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 빛에 무언가 하얀 것이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그 자리에 하얀 진해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으아!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진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서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공포와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분명 꿈이 아닙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진해와 제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진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담장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의 징조일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이 이상한 경험이 제 평범한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하얀 진해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으로 나가면서도 혹시 그 하얀 것이 나타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팔을 뻗는데 왼쪽 팔뚝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소매를 걷어 올려보니 팔뚝에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원형으로 둥글게 자리 잡은 멍은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져보니 따끔거리고 아팠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그 진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감에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마을버스를 타고 면소재지로 향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만난 이웃 김 할머니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철 씨, 어디 가시나?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아? 아, 팔에 이상한 멍이 생겨서요. 멍? 어디 좀 보여주게. 제 팔을 보더니 김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거 의사한테 가봤자 소용없어. 천안 용궁암의 조금내 할매를 찾아가봐. 그 할매가 이런 거 잘 안다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내 할매는 이 지역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얀 진해와 이 멍, 이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면소재지에 내려 곧장 버스를 갈아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용궁암은 작고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신가? 저, 논산 상월면에서 왔습니다. 제 팔에 이상한 멍이 생겨서요. 조금내 할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 안은 향내가 가득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팔 좀 보여주게. 소매를 걷어 올리자 할매는 안경을 고쳐 쓰고 멍자국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최근에 하얀 진해 못 봤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꿈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봤어요. 마당에서. 할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상징이야. 할매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하얀 진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복진해라고 하네.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영물이야. 이걸 만난 사람은 큰 복을 받거나 큰 화를 입거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매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이 멍은 진해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표시야. 근데 조심해야 해. 이 복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어. 제 선택이요? 그래. 진해가 당신 집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나? 그냥 보내줬어요. 해치지 않고. 할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야. 절대로 해치면 안 돼. 그리고 이 멍자국이 있는 한 당신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야. 준비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큰 변화. 그게 무슨 뜻일까?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니, 그냥 밖에 좀 나갔다 왔다. 그러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른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면 좋지.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흰 진해가 나타났던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줄까? 팔의 멍자국이 따끔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내린 징조일까요? 공포와 경외감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삶에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주말이 되자 아들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안색이 좋지 않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6의 나이에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호.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무너져가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은 먹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결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도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너무 길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준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이라 위로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득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야. 그리고 팔에 멍자국이 따끔거렸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마당에 나와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주를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한 잔을 비우고 나서야 용기가 났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옛날에 내가 군무원 시험 볼 때 이야기해 준 적 있니?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도 3번 떨어졌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도요? 그래. 너희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3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지. 그때 정말 절망했었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발표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을 때의 그 참담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던 기억.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 시골에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지. 준호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난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어. 더 이상 시험 준비할 여력이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잠깐 졸다가 꿈을 꿨어. 꿈이요? 응. 하얀 지네가 내 발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꿈이었어. 말을 하는 순간 팔의 멍자국이 다시 따끔거렸습니다.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실 구석에서 실제로 하얀 지네를 봤어. 깜짝 놀라서 신문지로 치려는데 어머니가 말리시더라. 그거 복지네다. 해치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지네를 본 이틀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호전되셨어. 그리고 퇴원하시는 날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지. 포기하지 마라.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준호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했어. 그게 네가 태어나기 2달 전이었지. 그리고 합격했단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이번이 네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지?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소매를 걷어 올리자 붉은 멍자국이 달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아버지, 그 멍은 이건 아마도 네게 줄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준호.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떠난 후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본 하얀 지네와 지금의 이 지네, 그리고 무당 할매의 예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팔에 멍 자국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꿈에서도 지네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째서인지 가슴에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합격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이냐? 준호야? 정말로? 네. 방금 발표 났어요. 제 이름이 있어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도 울고 싶은데. 준호의 목소리도 울음기 섞인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팔에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멍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야. 그날 저녁 마을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서 혼자 축하잔을 기울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 주인 최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철 씨, 아들이 공무원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의 합격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요. 김할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흰지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할머니. 그날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마을에 소문을 낸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 씨네 마당에 흰지네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네라고 불리는, 그게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슈퍼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웃 박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철 씨, 아들 합격 축하해요. 역시 복지네가 있어서 그런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준호의 합격을 축하하는 것이었을 테지요.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제 집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들 준호의 합격을 축하한다며 선물을 들고 왔고, 어떤 이는 마당을 구경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영철 씨, 그 지네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당에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될까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 집 마당이 복진의 마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당 흙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는 황당한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주일쯤 계속되던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아파서요. 이 마당에서 잠시만 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픈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제 평온한 일상은 깨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거 미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래도 네가 합격한 건 사실이잖니. 사람들은 그게 지네 때문이라고 믿는 모양이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까요? 아니, 괜찮아. 네가 지금 바쁠 텐데.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텃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복인지 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마당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기적의 마당이라는 제목으로요. 영철 씨, 이제 유명인사 되셨네요. 텔레비전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최 씨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량 몇 대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이영철 씨 맞으신가요?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천안 용궁암. 조금래 할매 좀 바꿔주세요. 전화 너머로 할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복이 너무 갑자기 오면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어요. 조금만 참게.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 할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제 집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복인가요? 아니면 화인가요?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진애가 가져다 준 이 상황, 어쩌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제 평온한 일상은 이미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동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집 앞의 인파는 점차 줄어들었고 한 달쯤 지나자 예전의 평온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렇듯 일시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준호는 공무원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그저 잘 지내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팔의 멍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얀 진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말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할아버지 집에 보내도 될까요? 방학 시작했는데 저희 둘 다 일이 바빠서요. 도윤이는 준호의 9살 아들, 제 손자였습니다. 도윤이가 오겠다는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럼 보내고 말고 할아버지가 잘 돌볼게. 도윤이가 온 첫날 마당에 앉아 할아버지의 텃밭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도윤이는 곤충도감을 펼쳐들고 마당의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개미들이 줄지어 가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이는 별과 우주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은 무슨 별이에요? 저건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저 3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져 있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서서히 기울고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담장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 긴장한 목소리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이미 진해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와, 하얀 진해다. 도감에서 본 적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빠르게 도윤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해가 도윤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아이를 알아보는 것처럼. 할아버지, 이거 특별한 진해죠? 하얀색이에요. 도윤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진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도윤이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돌아서서 담장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야. 이번에는 도윤이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할아버지. 그진애 정말 예뻐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에게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 아마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운 후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거의 끊었지만 오늘같이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많아져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네 차례냐.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잘 있나요? 그래, 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도윤이가 무슨 꿈이 있니? 꿈이요? 글쎄요. 요즘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대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게 왔던 복이 이제는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걸까요?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멍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꿈이었니? 제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꿈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 별들 사이로 날아가는데.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진애가 가져다 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복.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복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제 삶에 이제는 손자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와 함께 다시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 중에 제가 갈 수 있는 별도 있을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도윤이의 눈에서 별빛 같은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하얀 진해였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발령 났어요. 서울 동작구청이에요. 정말? 축하한다. 집에서 가깝겠구나.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서울로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근처에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드릴게요. 그러면 도윤이도 자주 볼 수 있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을 떠나 서울로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 평생을 함께한 이 마당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아니,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작물들, 담장 밑의 풀들,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제 일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도윤이가 그리워졌습니다. 방학이 끝나 서울로 돌아간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이루려면 서울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곁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어린 준호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찍은 도윤이의 사진까지.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혼자 남아있는 것이 맞을까?
잠에 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서울로 가도 괜찮을까?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서울, 한번 가볼까 한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오신다고요? 그래, 도윤이도 더 자주 보고 싶고,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지치는 것 같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근처 하얀 지네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내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결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지. 할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 혹시 제 손자도 지네를 봤어요. 그 아이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할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할매의 말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복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집을 정리하고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준호와 도윤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를 보며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는 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골과 달리 빌딩 숲이었지만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작은 텃밭도 가꾸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도윤이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별 보러 갈까요? 서울에서도 별 볼 수 있는 곳 알아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도윤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얀 지네가 가져다준 복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삶. 아내가 떠난 후 잃어버렸던 그 따뜻함을 다시 찾은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